그러면 우리 2차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차시에서는 정의적 행동 특성의 측정 방법인 이 5가지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질문법인데요. 우리 질문법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서 응답하는 형태의 측정 방법이고, 우리가 많이 설문지에서 봤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응답자가 구체적인 질문에 직접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그런 자기 보고식의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들이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개인의 시각이나 신념이나 감정이나 동기와 같은 그런 정서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응답수에 제한이 있고 선택지 중에서 응답자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화 질문지, 그리고 응답자의 다양한 반응을 진술하게 되는 비구조화된 질문지 같은 걸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종류를 따지면은 뭐 자유반응형이다, 선택형이다, 유목 분류형이다, 등위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지법에서 우리 자유반응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반응형의 예는 여기 보시면은 자신이 진로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세요. 이렇게 써 있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기술하는 형태가 자유반응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두 번째 예에도 과목을 하나씩 들고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쓰라라고 하죠. 이렇게 자유롭게 기술하는 문항의 형태, 요거를 우리는 자유반응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선택형의 질문 예를 볼게요. 우리 이거는 많이 익숙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라 라든가 동그라미 1, 2, 3, 4, 5라고 돼 있어서 그 중에서 몇 번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형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목형 질문도 한번 보죠. 자, 유목형의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분류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여러 종류의 직업을 쭉 나열을 해놓고 남자의 직업으로 적합하다면 남, 여자의 직업으로 적합하다면 여, 남녀 모두 다 그럼 공통이라고 표시해달라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군집화 시켜놓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보시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도 되는 행동들을 선택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또 행동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뭐뭐뭐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뭐뭐,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유목해서 선택해서 적게끔 하는 이러한 형태, 요거를 우리는 유목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등위형에 대한 질문을 볼까요? 자, 등위형은 우리가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 할 때도 우리가 뭐 중요한 순대로 순서 번호를 쓰세요, 이런 질문들 있죠? 이거는 등위형에 해당하는 질문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가지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법에서는 자, 이러한 유형들의 측정 방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측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형들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질문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도 적게 들고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응답자가 쉽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핵심적인 정보를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집단, 아주 큰 대형 집단의 이 설문을 돌려서 측정하는데 용이하죠. 요즘엔 더군다나 뭐 구글 폼이라든지 네이버 폼 같은 것들이 많이 도구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URL을 그냥 보내서 측정하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질문법의 단점은 융통성도 부족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문항 외에 부가적인 정보는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면접법이나 관찰법 같은 거에 비해서 질문법은 이렇게 질문을 돌리고 나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하는 회수율이 낮아요. 그리고 또한 언어적인 특성이 좀 발달이 덜 된 학생들 같은 어린 유아들한테는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평정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측정 방법 중에 두 번째 평정법은요. 측정 대상에 대해서 판단의 연속적인 개념을 부여하는 측정 방법인데, 여러분들 저번에 저희 같이 이야기했었던 리커드 척도 측정법 있죠? 예, 요게 평정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 5, 7, 9 뭐 이런 단계의 척도에 따라서 5점 척도, 7점 척도 이런 척도에 따라서 주어진 항목을 평정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대부분 이거는 실험적 절차를 거친 척도나 표준화 검사 같은 때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측정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리커드 척도 같은 거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의적 특성과 관련해서 가장 소극적인 혹은 가장 부정적인, 뭐 적극적인, 뭐 긍정적인 반응에 단계별로 나뉜 문항에서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내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건물 안에서 금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반대부터 매우 찬성까지 있죠? 예, 여기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 형태의 그 질문법, 평정법입니다. 자, 평정법에는 숫자 평정 척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리커드 척도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숫자로 1.1, 2, 3, 4, 5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숫자 평정 척도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도식 평정 척도라고 해서 매우 소극적이다, 매우 적극적이다. 우리 첫 번째 예시에서 봤던 거, 그쵸? 이런 것처럼 매우 소극적, 매우 적극적, 전혀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는 이러한 도식 평정 척도 방법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기술식 도식 평정 척도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도식 평정 척도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이 도식 평정 척도에 전혀, 항상 이렇게 거의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설명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혀 참여하지 않고 매우 무관심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띠고 있는 형태, 이거를 기술식 도식 평정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평정 척도를 사용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쵸? 예, 양극단의 개념이 확실해야 되겠죠? 예, 매우 좋다, 매우 부정적이다, 싫다, 뭐 이런 정확하게 양극단의 개념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측정치를 수량화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뭐 5, 4, 3, 2, 1이라는 5점 척도로 수량을 한다던가 7점 척도로 한다던가 뭔가 수량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게 측정도구 작성도 용이하고 나중에 코딩해서 자료 분석을 쓰는데도 용이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응답의 중립화 경향이 있고 상대적인 판단이므로 해석하는 데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정의적 행동 특성을 측정하는 거에 가장 단점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본인이 약간 이렇게 허위 반응 같은 거 보일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단점들도 같이 있죠. 자, 정의적 행동 특성의 측정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면접법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면접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수한 형태로 우리 면접자, 피면접자하고 같이 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인터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 반구조화 면접의 그러한데 그 형태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면접법에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한번 그 면접법을 이용을 해서 논문을 썼던 그런 예인데요. 여기 보시면
게임화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한 교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 면접을 했었는데 이거는 행동사건 인터뷰라는 걸 해봤어요. 자, 이 면접법도요. 이 면접법의 유형에 따라서 또 개발되어 있는 그런 면접법의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스타 인터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타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인 절차,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서 그 직무 수행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걸 인터뷰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회사나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뷰 방법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러한 상황, 게임화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렇게 운영했던 거는 어떠한 강좌였었나요? 라고 이제 첫 번째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태스크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진행했었나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 질문이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어려웠고 곤란히 겪었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절트에서는 어떠한 반응의 차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그래도 범주를 정해서 이제 교수자들한테 수업에 대한 경험을 인터뷰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구분을 정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 자신감, 가치인식, 자기조절력, 수학불안, 기타 종합의견.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이건 수학 과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그런 기록지예요. 그래서 얼마나 흥미와 호기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가치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기록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의 장점은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질문법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 면접법이 더 질문법보다는 면접법이 더 적합한 자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또 수집할 수 있어요. 얼굴을 보고서 면담을 해서 나오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뭐 허위 반응을 보인다던가 예, 중립적인 반응을 보인다던가는 하지 않겠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단점은 면접 과정에서 시간도 들죠, 노력도 들죠, 그쵸? 같이 약속해야 되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고요. 한 명 한 명 다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좀, 이 면접자의 태도와 행동이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한테 교수자가 만약에 학생을 인터뷰한다, 그럼 교수자의 태도와 행동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응답이 만약에 무서운 선생님이 학생을 데리고 면접을 한다고 해봐요. 예,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왜곡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5번째 보시면 면접자의 기술과 자질의 영향이 크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면접자로 내가 누군가를 면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질문도 뭐 다양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심층적으로 물어볼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플러스 나의 어떠한 자질, 기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훈련받고 준비를 하고서 면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면접법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관찰법은 관찰자가 피관찰자의 언어나 행동 등에 관해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을 우리 관찰법이라고 그래요. 이 관찰법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관찰도 있고 체계적인 관찰도 있어요. 자연적인 관찰 같은 경우는 미리
뭐 어떠한 목적이나 뭐 이런 기록 방법, 계획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우연적인 관찰을 우리 자연적 관찰이라고 불리우고요. 체계적인 관찰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관찰, 이런 것들을 우린 체계적인 관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개입적인 관찰과 비개입적인 관찰도 있어요. 개입적인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피관찰자가 관찰되고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찰을 얘기하고요. 개인적인 관찰은 내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이 비개입적인, 비개입이에요. 비개입적인 관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개로 관찰법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관찰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 있어요.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관찰법은 장점이,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를 보고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면접법하고는 다르게 또 비언어적인 행동 부분까지도 내가 관찰해서 수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사태가 바로 발생될 때 그때 동시에 내가 기록해서 관찰해서 기록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좀 관찰자의 편견이 들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객관적인 관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찰이 되는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서 관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어렵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찰 기록의 종류에는요, 일화기록법하고 체크리스트하고 녹화, 녹음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화기록법하고 기록법하고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화기록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학생의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장면을 내가 관찰해 가지고 이렇게 일화를 기록해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국어 시간에 영호가 자작시를 낭독하도록 했다. 영호는 얼굴이 붉힌 채 자꾸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낭독했대요. 그래서 뒷줄에 태수라는 학생이 야, 잘 들리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어봐 그랬는데 영호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버렸대요. 자, 이러한 그 일화를 선생님이 기록을 하고 영호가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호가 약간 발표 불안이 좀 심한 것 같구나라고 이제 교사가 해석해 놓고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일화를 기록해 놓을 수도 있고요. 예. 일화 기록의 장점을 볼게요. 일화 기록은 장점은 자연적인 장면에서 나타나는 실제 행동을 기술할 수 있고, 그리고 특이하고 유의미한 사건을 관찰해서 기록해 놓을 수가 있죠. 이건 대부분 유아들,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도구로는 아주 적합하죠. 근데 단점도 있죠. 이럴 때 이제 요거를 기록하고 조직하는데 시간, 노력들, 이런 것들 소요가 되고, 그리고 객관성을 이것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석 부분이 이제 교사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니까 좀 객관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관찰법으로 사용되는 두 번째 방법이 체크리스트라고 행동 목록법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러한 관찰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나 언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그때그때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학생들의 이름이 있고 학생들의 그 이름의 옆에 이렇게 쭉 체크해 놓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나타냈을 때 어떠한 특별한 행동이나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냈을 때 계속해서 체크해서 기록해 놓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은 수학
수학과 정의적 특성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요거는 인제 흥미와 호기심이 어떤지 자신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학생마다 이렇게 쪼금씩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인제 강의 분석할 때 강의를 관찰해서 분석할 때도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많이 쓰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분 단위로 많이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60분 수업이다 그러면은 체크리스트에 60 분의 시간을 쭉 펼쳐 놓고 자 어떠한 언어적인 말과 그리고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수업에 필요 없는 말들을 했는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뭐 피드백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체크하는 그런 목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체크리스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 체크리스트 하는 방법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쵸? 장점은 쉽게 관찰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결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예, 관찰하는 행동이 의미 있고 배타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단위로 구체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체크리스트를 요거는 제작할 때 요렇게 구체화 시켜서 제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제작만 해 놓는다면 예, 여러 가지의 행동과 여러 가지의 뭐 그 관찰할 수 있는 목록들을 구체화시켜서 제작만 해 놓는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교사를 관찰하기가 너무 용이하고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의미분석법이에요. 자, 의미분석법은 자, 어떤 거냐면 요거는 아까 우리 척도 평전법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사물인간 사건 등에 대해서 의미를 공간 속에서 측정하는 개념의 의미를 양극의 뜻을 대비되는 형용사군으로 만들어서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나쁘다, 좋다. 예, 아주 대비되는 형용사군이 끝에 여기 들어가 있는 형태로 들어갔죠. 지금 여기 예, 이 형용사군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평가 차원에서 가치 판단적인 군도 있고요. 그리고 능력 차원의 능력에 관계하는 형용사군, 활동 차원의 개념의 활동성과 관련된 형용사군 이렇게 묶어놓은 형용사군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형용사군들을 예시를 들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대비되는 그 형용사군이 세트로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분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양극의 뜻을 갖는 대비되는 형용사군, 양극의 뜻을 갖는 대비되는 형용사군으로 만들어서 그 의미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예를 준비를 했어요. 자, 얘는 보시면 예, 만약에 학교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해당하는 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쁘다, 좋다가 있죠. 자, 그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위치를 체크해 주는 거죠. 여기도 수학과 의미분석별 척도지라는 데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에 가장 가까운 곳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쉬운, 어려운, 재미있는, 지루한, 창의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의미분석법이에요. 이것도 우리 설문지에 많이 사용하는 측정 방법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사적인 방법을 볼 거예요. 자, 투사적인 방법은 우리 앞에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본인의 이제 숨겨져 있는 욕구들, 이런 것들을 어떠한 자극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내면에 숨어 있는 특성을 표출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심리 정서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투사적인 방법은 심리 치료라든가 심리 상담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투사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투사라는 말의 뜻
뜻이 원래의 뜻이 개인 자신의 무의식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욕망을 자기 자신에서 끌어내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이렇게 투사시켜 그러니까 되돌려 버리는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넓은 의미로는 가치, 태도, 뭐 욕구, 희망, 동기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개인 밖에 존재하는 환경 속에 사람이나 사물에 배출해서 투사해서 투입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걸 얘기해요. 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배가 너무 고플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먹을 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질투심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망을 위협하는 그런 대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투사적인 방법이 개인의 욕구, 특수한 지각이나 해석 이런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꺼내질 수 있게 표출이 될 수 있게 여러 고안된 그 자극을 고안된 그런 검사지를 이용을 해서 검사 카드인데요. 그럼 검사 카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가 주제 통각 검사,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검사죠. 주제 통각 검사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보시면은 뒤에 잉크 반정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 잉크 반정 검사하고 주제 통각 검사, 요게 심리 상담을 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요 주제 통각 검사라고 하는 거는 프로이드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의 정신분석학에 기초해서 개인의 성격은 욕구와 압력의 관계라는 그런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약간 사진이 명료하지는 않아요. 불명료한 이게 어떤 상황이지? 약간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예측은 이 사진에 대한 상황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약간 불명료해요. 예. 그러한 상황의 사진을 보면서 나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여러 인성들이 표출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적인 상태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상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해서 투사하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주제 통각 검사는 헨리 머레이라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헨리 머레이가 194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임상 장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이야기 구성 방식의 투사적인 검사인데요. 재밌는 거는 그때 1943년에 출판된 이후로 그때 사용했던 사진을 그대로 지금 동일한 카드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사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자, 사진들이 뭔가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약간 불명료한 사진들이죠. 딱 명료하게 보이는 사진들은 아니에요. 지금 요 사진들을 보시면 거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 가족관계에 관련된 거, 요런 것들에 대한 사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에서 이야기를 이제 끌어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끔 그 검사하는 대상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왼쪽에 사진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한 학생이 소년이 바이올린 앞에서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부모 관계가 투사하곤 하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부모의 태도가 강압적인가 위협적인가 아니면 수용적인가 이해적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주인공의 반응으로 권위에 대한 복종과 자립에 대한 갈등과 뭐 이런 거. 그래서 자립에 대한 죄책감을 파악한다던가 뭐 야망, 희망,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 끌어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그림들, 예, 지금 한 남자가, 예, 한 여자한테서 이렇게 가려고 막 하고 있고, 그 여자분은 남자를 이렇게 붙잡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젊은 남자가 모자를 잡고 이렇게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는지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예, 나이 든 여자분이 창밖을, 먼 산을 창밖을 바라보면서 좀 약간 애매한, 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 같아요?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피검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림 인물 속이 누구인지를 이제 그 검사자는 찾아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뚜렷하게 흥미를 보이는 인물이 누굴까? 시점이 고정되는 인물은 누굴까? 느낌과 동기가 가장 세밀하게 그려지는 인물은 누굴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물에 초점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얘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또 잘 들어보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적인 이야기도 끌어내고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해보게 해서 그 스토리들을 듣고 이 사람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보는 그런 거죠. 여기도 보면은 한 소년이 통나무 집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그림이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성인 학습자다 그러면은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주제로 떠오르면서, 예, 집을 비운 부모가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용이 약간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뭐 분리불안이라던가, 예, 부모에 대한 어떠한 태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그림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한 소녀가 예, 책을 들고 뭐 어딘가를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이쪽에는, 예, 좀 나이가 든 어, 어머님처럼 보이는 중년 여인이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한 남자가 들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래요. 자, 이러한 상황은 또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끌어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자립이다, 뭐 어떠한 야망의 정도라든지, 내가 뭔가를 할 때 우리 가족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검사들, 이런 카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상황 속에서 그 피검자에 대한 내용들, 상황들을, 심리적인 것들을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제 통각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잉크 반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잉크 반점 검사는 로흐샤흐의 잉크 반점 검사인데요. 로샤 검사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요거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어요. 로샤흐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11년에 제작했었던 그런 투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물감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접었다가 딱 피면 나오는 데칼코마니, 예,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잉크 반점 검사 그 질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피검자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좀 끌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예, 요거 먼저 볼까요? 예. 요거 로샤 검사라고 하는 이 검사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것도 사용되는 수사 검사이고요. 10장의 잉크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10장의 잉크 반점 카드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와 정신장애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러한 카드예요. 그래서 뭐 성격의 구조, 자아기능, 방어, 갈등, 정서, 뭐 내재된 욕구,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카드 10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해서 그 모양 보이는 거를 내가 선택형 문항이거든요. 선택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 있죠? 예, 요 심리 테스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 로흐샤흐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셔서 해보시면은 나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검사, HTV 검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House Tree Person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림마다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린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서 이 사람이 자아 상태가 어떤지, 대인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들을 알아봤습니다. 그쵸? 정의적 행동 특성이 교육이 중요하게 된 이유하고 그리고 측정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자꾸만 이 인지적 특성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학교라는 것은 배움을 하는 곳이니까 학습을 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 지금 최근에 더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정의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어떠한 흥미, 태도, 가치관, 어떤 걸 불안해하는지 불안, 학습 동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정의적 측정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지를 만들어서 이런 걸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는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 6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7주차 수업이었죠. 7주차 수업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 8주차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쵸?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체하기로 했죠. 그래서 과제는 그 중간고사 기간 다음 주 월요일 제가 4월 26일까지라고 얘기했죠. 4월 26일까지 과제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고사주하고 그 다음 주 우리 못 뵙겠네요. 그러면 5월 달에 이제 그러고 나면 우리 5월이에요. 5월 달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이제 영상으로 제가 찍기로 했나요? 그쵸? 자, 5월 달에 그럼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